아, 168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몰리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앞다투어 광고 모델로 나서는 폭발적인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바로 이 똑같은 시공간에서 누군가의 생존을 책임지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는 하룻밤새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요. 사람들을 완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와, 정말 아주 극단적인 모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인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미상, 바로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집약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바탕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네. 단순히 인구가 늙어간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의 뼈대가 도대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싹 다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자료들 사이에서 제가 최근담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최근담이요? 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하고 맛있는 음식은 새 알을 덜어 남에게 주라. 이런 구절이더라고요. 오늘 다룰 모든 현상의 본질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네, 공공의료, 돌봄,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 이게 얼핏 보면 각기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 같잖아요. 네, 완전 딴 얘기 같죠. 그런데 결국 그 기저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 그리고 자본을 대체 누구에게 배분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맞습니다. 이 치열한 자원 분배의 최전선이 바로 오늘의 트렌드거든요. 한정된 자원의 분배라. 이 관점으로 보니까 당장 첫 번째로 짚어볼 현상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네, 바로 우리 사회의 그 한정된 자원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죠. 전국 공공요양병원의 줄폐원 사태입니다. 아유,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네, KBS 뉴스와 경기도의회 발표를 보면요. 상황이 그냥 단순한 경고등 수준이 아니에요.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그 민간 요양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적자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경영을 못했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공공요양병원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를 떠안고 출발하거든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요? 네, 민간 병원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입원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증 고령 환자나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요. 돈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곳이 바로 공공요양병원입니다. 치료와 돌봄에 손을 훨씬 많이 가는데 보상체계는 그 노동의 강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아하. 애초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민간이 포기한 영역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 국가마저 야, 너희 병원 적자니까 문 닫아라. 이러고 쳐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어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강원도 영월을 직접 찾아간 것도 가로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습니다. 네, 지역의료 문제요. 수도권이야 골목마다 병원이 널려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월 같은 곳에서 공공요양병원이 사라진다는 건 그냥 다른 병원으로 좀 멀리 옮겨가야지 이런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그 지역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 자체가 그냥 영구적으로 삭제된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곧바로 생존의 격차로 직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요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 엄청 강조하고 있죠.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갇히지 않고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방문간호도 가고 물리치료도 해준다는 그 청사진 말이죠.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살던 동네에서 통합 돌봄을 잘 받다가 갑자기 폐렴이 오거나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때 입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공공병원이 없다면요. 이건 마치 지붕 위에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을 얹겠다고 온갖 박람회를 열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그 무거운 지붕을 버티게 해줄 밑바닥 주춧돌이 쩍쩍 갈려져 나가는데 수립이 아까워 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꼴 아닌가요? 와,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그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연결고리요? 네, 어르신의 자택, 동네 의원,
그리고 급성기 질환을 막아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아플 때 갈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삐까뻔쩍하게 늘려놔도 위급할 때 돌아갈 의료적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그 돌봄의 그물망은 순식간에 찢어집니다. 베이스 캠프. 확 와닿네요. 공공병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보고 방치한다면 지금 정부가 막 쏟아붓고 있는 수많은 돌봄 정책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이 폐원 사태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이스 캠프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 기반에 흔들리는 정말 환장할 노릇 속에서 환자들을 받아내야 하는 지자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또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흥미없게도 어제 성남시에서 시청 내에 통합돌봄과라는 독립부서를 아예 신설했습니다. 보건소 안에는 의료돌봄팀을 따로 꾸렸고요. 네, 아주 눈에 띄는 행보죠. 보건, 의료, 복지 이게 사실 각기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걸 아예 행정조직 하나로 꽉 묶어버린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동안 복지 정책이 겉돌았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이었거든요. 아, 칸막이? 네, 복지 담당자는 요양 서비스만 말하고 보건 담당자는 진료만 이야기하죠.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부서 저 부서로 서류를 들고 다니며 핑퐁 게임이 희생양이 되곤 했습니다. 아, 뺑뺑이 도는 거군요. 진짜 힘들죠, 그거. 성남시의 움직임이나 또 마포구가 건강장수센터를 가동한 것, 그리고 해운대구가 54종이나 되는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망으로 통합한 것도 모두 다 이 칸막이를 부수겠다는 의도입니다. 흩어진 걸 하나로 모으겠다. 네, 제도가 드디어 종이 위에 쓰인 선언을 넘어서 행정이라는 실행의 옷을 입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시죠? 중도회보의 보도나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리 장밋빛이 아니더라고요. 7신보 통계에 따르면 어느 지자체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 지 딱 2주 만에 신청자가 9,0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2주 만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시청 복도에 번듯하게 새 부석 한 판을 달았다고 해서 어르신들 밥상에 당장 따뜻한 밥이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판이 밥을 주진 않죠. 예산 집행 권한은 여전히 쪼개져 있고 담당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이 억눌려 있던 수천 수만 명의 수요를 간판 하나 바꿔 달았다고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현장의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짚으셨네요. 방금 그 9,000명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네,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요가 보이지 않는 곳에 꾹꾹 억눌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촉도거든요. 사실 지금은 정책이 과도기에 있습니다. 통합부서를 만들었다는 건 안지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일 뿐이다. 네. 앞으로의 성패는 뭐 협약서를 몇 장 더 썼느냐 이게 아니라요. 그 부서가 실제로 9,000명의 어르신을 심사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낼 수 있는 실무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적 동력이요. 투명한 성과 관리 체계 없이는 금방 행정 마비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행정조직이 아무리 밤을 새워도 수백만 명의 수요를 공무원 몇 명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럼 이 거대한 사회 서비스의 텅 빈 구멍, 이 절대적인 인력 부족은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 네. 여기서 등장하는 흥미로운 해답이 바로 시니어 일자리의 진화입니다. 맞습니다. 이투데이의 보도를 보면 그 변화의 메커니즘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우리가 흔히 노인 일자리 하면 길거리에서 교통안전 깃발을 드시거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일종의 복지 차원의 소득보전용 일자리였죠. 아, 그렇죠. 약간 용돈벌이 같은 느낌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사회 서비스의 빈틈을 직접 메우는 필수 노동력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보니까 그 변화의 폭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원주시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시니어를 투입합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이죠. 그리고 경기도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데 시니어 인력을 연계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요.
고양시 사과나무 의료재단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자체를 일자리와 묶었고요. 민간 쪽에서도 활발하죠. 네, 심지어 민간 영역인 액티브 시니어 협회에서는 다시 설레는 동행이라는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전문성을 살린 인생 2막을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니어들의 오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실제 공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여준다.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퇴한 시니어가 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강사로 활동한다고 가정해보죠. 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같은 거요? 그렇죠. 이 일자리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해서 국가가 아끼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큽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피해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시니어 세대가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 할 수혜자에서 사회의 안전망을 스스로 직조해내는 핵심 기여자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와, 그동안 우리는 고령화를 다룰 때 약간 무의식적으로 부양의 무게만 계산했지 이분들이 공급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는 좀 간과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죠. 하지만 천만 시니어 시대에 이 노동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요.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 설계가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공공 영역이 뼈대를 세우고 시니어들이 스스로 빈틈을 채우는 고군분투를 봤다면 이번엔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죠. 자본 시장은 또 얘기가 다르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168조 원 규모의 시장을 언급했는데요. 이 자본 시장은 지금의 시니어 트렌드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요? 자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소비 집단이 등장했잖아요. 돈을 쓸 준비가 된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주거, 금융, 헬스케어, 여가 등 모든 산업의 지형을 시니어 중심으로 싹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거죠.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 장나라 같은 탑클래스 연예인들이 시니어 업계 광고 모델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람상조는 단순 장래를 넘어서 시니어 라이프케어 전반으로 사업 확장을 선언했고요.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보험사들은 요양사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어요. 케어닥은 서울 마곡에 프리미엄 통합돌봄 복합센터를 화려하게 출범시켰고요. 그런데요. 그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짚어봐야 합니다. 병목 현상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아주 뼈아픈 수치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고령 친화 산업, 전체 규모가 85조 원을 훌쩍 넘는데 정작 이 모든 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할 핵심 인프라, 즉 실버주택의 공급 규모는 2,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펄펄 끓고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집은 안 이어지고 있다. 네, 수치가 말해주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만 미친 듯이 밟고 있는 거대한 엔진이 떠올랐어요. 아니, 동도 있고 수요도 폭발하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엑셀은 밟는데 기어가 중립인 이유. 그게 바로 제도적 규제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네네. 건설사나 개발사가 대규모 실버주택을 지으려면 수천억 원의 초기 자본을 끌어와야 하잖아요. 이 막대한 빚을 빠르게 갚으려면 지어진 집을 분양, 즉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아, 팔아야 돈이 도니까요. 그런데 현재 규제상 실버타운은 분양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오직 임대만 가능합니다. 분양이 안 돼요? 네, 과거에 개발사들이 먹튀를 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아, 그래서 묶어놨구나. 하지만 임대 수익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니 덩치 큰 자본들이 진입을 꺼리고 결국 공급 자체가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좋은 의도로 만든 안전장치가 오히려 꼭 필요한 공급의 숨통을 꽉 조여버린 셈이군요. 딜레마죠, 정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막힌 기여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가 봅니다. 경인일보에서는 초고령 시대 노인시설 투자에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네, 세제 혜택 논의가 있죠. 다만 당연하죠. 사실만을 짚어보는 거니까요. 네, 지금 국회 안팎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라는 단근을 어떻게 쥐어줄 것인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 자체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 비즈니스의 다음 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규제를 팍 풀어서 공급을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을 지키며 안전하게 갈 것인가.
이 딜레마를 푸는 과정이 곧 자원 분배의 과정이니까요. 좋습니다. 한국의 치열한 행정 시스템, 시니어 노도의 가치, 그리고 자본시장의 딜레마까지 촘촘히 짚어봤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무대로 나가보죠. 해외에서는 이 나이듦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화하고 있을까요? 케어뉴스가 전해온 해외 기사들을 보니까 확실히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이 약간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는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다면요. 네. 글로벌 트렌드는 나이듦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재정의하는 소프트웨어의 전환, 그러니까 쇠락의 관리에서 존엄의 펀딩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존엄의 펀딩. 와, 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기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기사들이 인상 깊으셨나요? 내 아내는 85세다라는 러브레터 기사는 오랜 세월이 빚어낸 위험을 이야기하고요. 루푸스를 앓는 사진작가 루시 슐린스카의 이야기는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아를 보여줍니다. 감동적이죠. 한국 내경 헬스에서 보도한 노년의 성은 주책이 아니라 존엄이라는 기사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정부가 노인 개인위생 지원을 단순히 몸을 씻겨주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존엄을 국가가 지켜주는 권리로 접근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실제 파격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는 곳이 또 독일입니다. 독일이요? 무슨 일 있었죠? 예비군 연령 상한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자는 제안이 나왔거든요. 70세 예비군요. 처음엔 너무 극단적이라 놀랐는데요. 그렇죠. 무리한 거 아니냐 싶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니어 세대를 무조건 보호해야 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자원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리고요, 제가 오늘 자료 보면서 가장 압도당했던 기사는 디멘시아 뉴스가 보도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알츠하이머 돌봄 관련 연구 말씀이시죠? 네, 미국 내 740만 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돌보는 무급 가족 돌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더니요, 무려 연간 66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660조 원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이 660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마주한 돌봄 경제의 가장 거대한 그림자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노동? 만약 내일 당장 이 무급 돌봄 가족들이 우리 못하겠다 하고 파업을 선언하고 국가가 이 660조 원의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재정이 그냥 바로 파산하겠죠. 맞습니다. 즉시 파산입니다. 결국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상과 커리어를 갈아놓고 있는 수백만 가족들의 헌신에 완벽하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뜻이죠.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뉴욕 조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 갈등 기사도 결국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족들의 희생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공공이 그 짐을 나누어 지려면 누군가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자원 재분배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오프닝에서 나눴던 책은담의 화두로 다시 완벽하게 돌아오네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먼저 나눌 것인가.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 김영래 편집장이 오늘 트렌드를 종합하며 남긴 한 줄 요약이 있죠. 제도가 법안으로 다져지고 조직이 현장으로 내려오며 초고령 사회 대응이 선언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명문입니다. 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친 모든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공과 민간, 국내와 해외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그 실행의 증거들이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수많은 단서들을 연결해보면 어쩌면 등골이 조금 서늘해지는 새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앞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660조 원어치의 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원하는 기초병원들, 그리고 16조 원의 자본이 몰려드는 화려한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네, 대비가 극명했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공공의 안전망과 인간의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머지않은 미래에 이 모든 돌봄의 공백을 AI와 거대 빅테크 기업의 기술이 메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술의 개입이요? 네. 인공지능과 로봇만이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나이듦과 건강에 대한 그 방대한 데이터는 대체 누가 소유하게 될까요? 무서운 질문이네요. 지역사회가 우리의 존엄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자본을 지닌 실리콘밸리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마지막 노후를 설계하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오늘 다룬 행정의 분투와 시장의 팽창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